반가워, 지영쌤이야. 생활관리 출제자에는 개념완성 2025 강의 시작할 건데 오늘이 12월 24일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생륜이라는 과목에서 아무래도 올해 생륜이 너희에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입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 될 수 있도록 나도 열심히 노력해 볼게. 기본적으로 국영수에서 지친 마음 생륜으로 힐링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 1등급까지 멱살 잡고 끌고 가줄 테니까 이게 멱살 잡고 캐리한다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3시간만 끝날 수 쓸 때 머릿속에 남는 게 많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한테 미리 예습해오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생 노베이스 상태에서 수업에 와도 상관없어. 오늘 수업이 끝날 때 머리에 남아가는 게 많을 거고 이 상태로 어떻게 복습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줄 테니까 그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복습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같이 너희랑 내가 누군지 한 5분 정도만 설명하고 바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간단한 OT야. 자,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오고 법학을 부전공하고 석사, 박사까지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교 조교로 활동을 했었어. 그리고 이투스에서 강의하고 있고 사문생륜 윤사 그리고 통사까지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현재 누적 수강객 400만 명 정도 데리고 있고 대치동에서 선생님이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게 있는데 전타임 마감 월평균 수강생 3,000명 이상의 기록을 사탐에서 유일하게 세운 강사로 너희에게 지금 명인학원에서 일요일마다 강의를 만나게 될 거라고 보면 돼. EBS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최우수 강사상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공로상, EBS 아마 최연소 공로상 탔을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라 수특수한 연계교재를 집필하고 합숙 검토하고 했던 그런 평가원 연계교재 검토위원으로 활동했었으니까 아마 그거 가지고 선생님 학력이나 실력적인 면에서는 아마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 없어. 자, 너희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자, 고2, 고3 내신에 들어있는 비중이 높고 수능 선택자도 압도적인 1위 과목이며 3위 과목부터만 해도 3만 명대로 선택자가 줄어드는데 13만 명의 응시자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목이야. 다른 사회탐구 과목에 비해 도대체 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지 얘기를 내가 안 해볼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숫자, 도표, 표분석 계산이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 정치와 법에서 선거구 계산, 사회문화에서 부양비 계산이나 아니면 인구 계층 계산 또는 한국지리에서도 이제 각종 부양비 계산이나 이런 계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계산 문제가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 나는 이과적인 계산 능력을 타임어택으로 하는 거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경우에는 생활과 윤리는 한 번 풀고 다시 검토를 2번 하고서 숙고 끝에 답을 골라서 낼 수 있는 과목이야. 그러다 보니 전체 20문제가 낯설 수는 없고 한 문제, 2문제의 낯선 선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심사숙고해서 마킹해서 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 내에 헐레번떡 19번, 20번을 못 푼 채 내는 과목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내가 거의 대부분 아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 말장난이 대신 있지 않아요 하는데 말장난이 아니라 논리와 노직이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게 학습 가능할 만큼 학습량을 늘려놓고 나면 그때부터는 찍는 게 아니라 알고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과목이야.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우는 내용들이 철학이나 사회학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어 비문학이나 논술이나 면접 배경 지식 같은 데도 유리하고 꼭 생륜과 윤사를 함께 선택한 학생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윤사와 생륜 모두 윤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윤사, 생륜을 함께 선택하면 45%가 중복되고 사회문화를 함께 선택하면 15%가 중복돼서 생륜, 사문 조합이 제일 많이 우리나라 수험생이 가져가는 조합, 그 다음에 생륜, 윤사, 쌍륜 조합, 그 다음 조합, 그 다음 교과상의 이제 문제로 생륜과 한지를 한다거나 이게 이제 선택자 수 높은 과목들이니까 또는 나머지 과목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 생활관리는 그 과목 단독 과목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다른 과목보다 압도적으로 공부량이 적은 과목 중에 하나고 국영수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다. 특히 사회문화처럼 계산이 많은 과목을 또는 정치와 법처럼 계산이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계산이 많은 과목 2과목 세트를 가져가는 거는 수능날 너희에게 너무 가혹한 행동이기 때문에 생륜과 나머지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수능날 컨디션 관리도 좋게 될 거야. 내신에 워낙 많이 들어있고 공부량이 전체 탐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이야. 선생님 공부량이 적으면 무언가로 변별하잖아요. 사회문화, 생륜, 윤사 중에 윤사가 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생륜이 양이 가장 적은데 그럼 양이 적은 과목은 난이도를 뭐로 구별하냐의 문제인데 양이 적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는
건전한 한국인이라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정답률 80%대 문제가 나와. 그럼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점수가 있는 상태에서 정말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난이도 있게 나오는데 그게 예상 가능한 주제 안에서 움직인단다. 환경윤리, 사회정의, 사형제도 이런 정해진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해서 풀어야 되는데 대신 그 정해진 주제가 깊이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깊이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양이 적다고 하지만 정말 만점을 위해서는 다른 과목만큼 양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강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 여기까지는 나온다, 여기까지는 안 나온다. 여기까지는 알아두면 좋다, 여기까지 아는 건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한테 정리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생활관리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 크게 몇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두 파트. 하나는 이론윤리 파트랑 하나는 응용윤리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째 주, 둘째 주만 이론윤리 파트를 배우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윤리와 사상을 2주 동안 요약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요약해서 배우는 내용이다 보니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용어가 좀 많이 나오는 느낌이 들 건데 오늘 당장 이론 윤리 중에서 동양윤리라고 해서 유교, 불교, 도가 내용이 나오는데 윤리와 사상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절반밖에 안 들어가고 윤리와 사상에선 유교만 몇 시간, 불교만 몇 시간, 도가만 몇 시간이지만 생활관리에선 유교만 1시간, 불교도가 합쳐서 1시간이다 보니까 그냥 요약해서 한번 배우고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윤리와 사상을 요약한 파트가 조금 있는 반면 생활과 윤리만의 응용윤리 파트가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 3주차쯤부터 이제 출생이 뭐고 사망이 뭐고 이거에 대한 철학적 견해가 뭐고 낙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뭐 배아복제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런 주제들이 이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대체로 내용은 무난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난이도를 조절하는 내용에서는 얘들아 이 주제는 평가원이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내는 주제야. 이렇게 너희한테 얘기해 줄 거야. 자, 이제 너희가 교재를 가져올 때 기본적으로 수업에 올 때 기본적으로 교재를 가져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노트야. 요즘은 워낙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라 패드에다 필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패드에다 필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맨날 뭐라 그러냐면 수능 시험 날은 아이패드를 들고 가지 못해. 수능 시험 날 너희는 탐구는 특히 단권화된 노트 한 권을 들고 가야 되는데 수능 날 들고 갈 노트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일단 여기다 필기를 할 거야. 수업 중에 내가 필기하는 그대로. 그리고 복습할 때 패드 같은 걸로 빈칸 복습용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을 가장 추천해. 그래서 혹시 아이패드 필기가 너무 익숙하다 할지라도 수능 날 들고 갈 수 있는 단권화 노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노트의 경우에는 내가 너희한테 기본 옵션을 이제 개념 본교재에 같이 주게 되는데 한 주제를 한 페이지 안에 필기할 수 있도록 개수를 고려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분비를 통해서 너희한테 키워드와 함정선지를 구분해 줄 거고 여기 적는 모든 내용은 그냥 교과서의 표현이 아니라 평가원이 출제한 표현이야. 전부 다 평가원이 출제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그냥 필기가 아니라 기출선지를 분석한다는 느낌으로 따라오면 돼.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아 이거 개념 필기에 있던 내용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될 거야. 개념을 다 필기하고 나서도 뒤에 필기 공간이 조금 남는데 그거는 뒤에 커리에서 만나는 어려운 선지들의 오답 노트로 활용할 거라 수능 날 들고 갈 수 있는 형태가 될 거야. 그래서 필기 한 장 잘못했는데 찌수문 모자라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인데 몇 장 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자, 그래서 항상 수업에 올 때 너희가 본교재 가지고 오고 본교재는 이 노트보다 조금 더 이제 선물 포장지의 느낌으로 반짝반짝하는 홀로그램 박이 있는 형태가 될 거야. 그리고 노트는 항상 가져왔으면 좋겠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뭐 배웠는지 노트 한번 읽어봐야 수업에서 내가 계속 빠른 속도로 물어보는 복습 개념을 대답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부가교재도 반드시 필요한데 개념을 복습할 때 오늘 아마 2번째 시간 정도 배우고 나면 자 이제 복습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하고 너희한테 복습 방법을 가르쳐줄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같이 복습하면 돼서 복습 교재에 완전히 이제 빈칸으로 개념을 한번 읽고 빈칸 채울 수 있는 내용, 단답형 학자 물어보는 내용, 그 다음 OX로 오늘 배운 개념을 OX로 수업 중에 봤던 OX와 수업 중에 보지 않은 추가 OX까지 볼 수 있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학습하면 되고 선생님
개념하면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는 기출문제집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도별 기출문제로 개념 완성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까지 풀려면 진도께 몇 번 문제까지 풀어야 되를 매주 알려줄 거야. 그래서 개념이랑 기출을 쭉 같이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개념을 처음 배우면서 기출을 풀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개념 단계에서 보이는 것과 완성 후에 보이는 게 달라서 개념 단계에서는 또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출을 요 진도대로 풀어주면 돼. 자, 수업 준비물이 있는데 무조건 나는 분필을 3가지 분필을 사용하거든. 흰색 분필은 너희가 까만색으로 적는 그런 분필이 아주 기본 개념이지만 이것조차 기출선지야. 자, 그 다음에 파란 분필은 내가 노란색 분필을 들면 너희도 파란색 들어줘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로 너희가 앞으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야. 수업 중에 파란 분필은 같이 암기할 거고 요 내용을 모르면 이번 시간을 날리는 그런 내용들이야. 빨간 분필은 평가원에서 정답률 30% 미만으로 사용했거나 정말 핵심 키워드거나 아니면 함정선지를 적을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적는 건 그 주제에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선지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을 빨간색으로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서 3가지 종류의 펜을 항상 가지고서 따라오면 좋겠어. 자, 노트를 좀 펴볼게. 이지영 노트 활용법이라 해서 노트를 펴면 거기에 만두머리를 하고 이상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거기에 한 장 더 넘기면 내가 편지 하나 써놨으니까 편지 하나 읽어주고 자, 그리고 샘플 필기가 샘플이라고 해서 아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노트는 기본적으로 세로선이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노트를 받아서 내가 필기할 때 내가 칠판에 이렇게 태양 표시를 하나 그리면 그 옆에 이제 윤리학의 분류 이렇게 제목을 적을 거야. 그럼 제목 칸에 너희가 제목을 크게 적고 그 다음에 세로선에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부호를 적을 때마다 한 칸 들여쓰기해서 자, 그 다음에 A, B, 기역, 니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때는 화살표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필기가 진행될 거야. 세로선에는 빈선이 없어야지 한 주제를 내가 28줄 분량으로 필기를 항상 준비해 오기 때문에 빈 줄이 있으면 한 줄을 마지막에 쓸 데가 없어져. 그래서 주제별로 이어지는 필기가 아니라 하나의 수능 문제당 한 필기에 가급적 최대한 최신 선지를 반영해서 너희랑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 얘기만 좀 하면 오늘 너희랑 나랑 맞는 게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이라 너희 선배들이 일반적으로 출론이라고 부르는 커리큘럼이야. 중요해. 내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개념을 머릿속에 강제로 넣어줄게. 그냥 아예 강제로 주입시켜 줄 테니까 편안하게 필기하라고 그럴 때 필기하고 내가 말하는 걸 다 받아 적을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필기하는 기출선지만 딱 필기하고 수업 중에 같이 외웠는데 집에 갈 때쯤 뭐야 왜 다 기억나?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되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기일전이라 해서 심화 이론과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심기컬인데 쉽게 말하면 개념은 A to G를 순서대로 배우잖아. 어떤 학자랑 어떤 이론을 순서대로 A to G를 배운다고 치면 2단계는 그 학자가 1단원의 학자가 있고 4단원의 학자가 있을 거야. 그 학자들끼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순서도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다음에 학자가 모두 예라고 할 질문을 여기다 통과시키고 다음에는 값만 통과하고 을과 병은 부정할 질문을 이렇게 통과시키는 이런 문제들. 벤 다이어그램이나 순서도 문제를 알려면 학자끼리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커리가 이 심기일전 입체적으로 보는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내용으로 보게 될 거고 여름방학에는 포스텝 문풀을 하게 될 텐데 이 문제풀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를 전부 다 내가 같이 봐주고 그러니까 혼자 따로 풀지 않아도 내가 수업 커리 중에 다 다뤄준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학교에서 풀어주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수능용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런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서 그 다음에 기출도 개념 완성하면서 진돗개를 보긴 하지만 여름방학쯤에 혹시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EBS 수특수한 그리고 기출에 있는 모든 성질을 난이도별로 총망라해서 OX 형태로 아주 중요하게 배우게 되는 그런 효율적인 커리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 선배들이 포스텝은 혁명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커리야. 4단계는 이제 생각해보면 2024 수능이 사탐의 난이도 조절이 실패됐어. 쉽게 말하면 생윤 윤사 같은 경우는 물수능이었는데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항상 불수능으로 나왔었단 말이야. 왜냐면 너무 만점자가 속출하는 윤사 과목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등급 컷 중발이나 또는 만점자 속출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난이도를 어렵게 냈던 이런 역사가 있었어서 우린 2025 수능 이후부터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 그런 어려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연계교재 EBS에도 안 나오고 기출에도 안 나온 낯선 선지를 중심으로 낯선 제시문과 낯선 선지를 중심으로 고난도 내용들을 예측해서 공부하는 게 프리파이널 컬이야. 그리고 마지막이 셰프 모의고사로 해서 모의고사로 고난도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컬이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3모전의 1단계, 6모전의 심기일전, 9모전의 포스트에 그리고 파이널 단계에서 4단계, 5단계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너희랑 나랑 3월 1주까지 3월 모의고사 전에 완강되는 거리로 출제자 있는 개념 완성을 보게 될 거고 앞으로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마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야. 1년간 가장 중요한 강좌니까 사실 출제자 있는 개념 완성만 들어도 1등급은 가능하고 만점은 가능해. 이걸 수능 갈 때 까먹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히 해도 1등급이 가능한 커리로 나는 구성을 했으니까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주면 돼. 자, 우리는 매주 일요일날 2시에 만나고 이게 인코딩 돼서 인강에는 월요일날 올라가게 될 거야. 그리고 진돗개라는 기출문제와 워크북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내가 너희한테 이 얘기만 해줄게. 사실 지금은 12월 24일이고 해가 바뀌기 전이라서 이제 새해 전에 한번 마음가짐을 다져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 자, 제대로 공부하기 전에 그래도 한 해를 보내기 전이니까 하나만 얘기해보자. 자기 지금까지 공부했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래? 자기가 지금까지 뭐 기말고사, 중간고사 뭐 여러 시험 문제 같은 거 볼 때 항상 최선이었나? 항상 좀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대비했나?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부터 국영수 빈틈없이 기초 잘 쌓아놓고 고등학교 과정에 와서 내신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수험생은 누구도 자기 공부가 100% 만족스러운 사람이 없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늦게 시작한 것 같고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그건 입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진 속성 중에 하나야. 끊임없이 자기 비하, 자기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만드는 그런 게 어차피 수험 생활의 특징이라서 너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 답답하고 안 하고 싶고 대학이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 당연히 공부가 안 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 거야. 공부가 인간의 본성에 그렇게 맞는 게 아니야. 인류 역사는 수백만 년 동안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인류 역사의 아주 짧은 1%의 기간 동안만 지금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거와 경쟁이라고 하는 거에 노출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 인간은 자기를 점수화하고 서열화하고 경쟁 속에 내돌리는 게, 이 경쟁 속에 내몰리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 그치만 우리 하나만 얘기하자. 어차피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한 번 주어진 인생 진짜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나? 어차피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정말 나 보란듯이 이렇게 살고 있노라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노라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난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나는 한 번 주어진 인생 진짜 멋지게 살자라는 마음을 내 모토로 되게 삼고 있는데 너희도 어차피 주어진 이 기회에 내가 진짜 멋지게 한번 잘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사실 우린 모두 알고 있어. 더 이상 입시가 모든 걸 결정하거나 대학 학벌이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 좋은 대학을 나와도 막막한 사람들도 있고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도 분명히 듣기는 했어. 대학이 모든 걸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은 내가 공부가 안 될 때 자꾸 핑계대고 싶고 자꾸 막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내가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자꾸 그 순간을 도망치고 자꾸 심리적으로 도피하면서 무언가 값진 것을 얻어내기는 되게 어렵거든. 물론 입시가 전부는 아닌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나는 남은 기간 동안 적어도 수험생활에서 뭐야 나 멋진데? 나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어? 나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좋아지는 수험생활? 자기에게 반할 수 있는 수험생활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자기한테 실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고 이런 수험생활을 보내다가 괴로워하거든. 나는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못해.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열심히 안 했던 거, 미리 시작하지 못한 거, 기초가 단단하지 못한 거, 뭐 국영수라도 안 해놓은 거 이런 거 아무리 불만을 가져도 과거는 바꿀 수가 없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어찌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건 미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거나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오늘 당장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떤 책을 집어서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에 집중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 써있는 얘기, 지금부터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말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겠지만 수능은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살면서 만나야 될 정말 많은 시험 중에서 전 국민이 당시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수능을 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 정말 타고난 유전적인 것이나 두뇌의 타고난 선천적인 재능을 극복하지 못할 만큼의 시험은 아니라는 생각이 나는 들어. 그러니 유전자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가지고 난 독하지 못하고 나는 뭐 하지 못하고 이런 핑계보다는 남은 기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자기한테 동기부여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나는 공부하는 이유를 이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하라 그래서, 아빠가 하라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 그러니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사람 취급 받는다니까 이래서 공부하는 건 진짜 아니고, 너희도 잘 생각해. 공부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주고 싶어서 나의 1년 후, 3년 후, 10년 후에 좋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나한테 주는 선물 중에 하나인 거지, 누구를 위해 억지로 하는 공부라면 때려쳐 얘들아.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공부라, 내가 나한테 좋은 걸 베풀어 주려고 하는 공부를 1년 동안 했으면 좋겠고, 공부하다 지치는 모든 순간에 그래 난 기계가 아니니까 나를 아껴주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열심히 또 생년 공부해보자. 자, 그럼 필기 노트를 한번 펴볼까? 필기 노트의 1주차에 수강 진도표라고 하는 게 있어. 자, 지금 출제자에는 개념 완성 수강 진도표를 한번 펴봐줘. 지금 적어보자. 과목명 생활과 윤리야. 수강 시작일은 우리는 지금 현강으로 듣고 있으니까 23년 12월 24일이고, 인강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시작하는 연도를 적어주면 돼. 7월에 듣고 있는 너희 안녕. 지금은 여름인데 내가 겨울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자, 자, 1주차 1강, 2강, 3강에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날짜를 적자. 우리는 23년 12월 24일이고 자기가 듣고 있는 날짜를 적어줘. 강좌명의 1강, 2강, 4강은, 3강은 우리가 필기하는 필기 노트의 첫 주제, 아까 태양마크 옆에 있었던 그 주제를 적을 건데, 나는 너희랑 첫 번째 주제를 윤리학의 분류를 적을 거라 1강만 윤리학의 분류 먼저 적어주고, 2강, 3강부터는 내가 좀 이따 태양마크 옆에 적는 그 내용을 너희가 시간 날 때 옮겨 적으면 돼. 졸지 않고 다 들었다면 집중도는 무조건 별 5개, 색연필 칠해놓고, 졸았으면 4개, 나 진짜 바보라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3개, 이렇게 하면 돼. 자, 생활관리는 13주차가 아니라 12주차라 13주차는 윤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여분의 칸이야. 워크 부분 복습하면서 채우면 되고,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자, 우리는 폈을 때 노란 페이지가 배경으로 나오는 데부터가 첫 필기야. 자, 노란 페이지에 태양마크 옆에 윤리학의 분류부터 적으면서 오늘 수업 들어가 보자. 오늘 너희가 나랑 배우는 주제는 윤리학의 분류와 동양윤리의 유불도 사상을 배울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윤리학의 분류에서 2점짜리 한 문제, 유불도 사상에서 3점짜리 한 문제, 총 생활관리 20개의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2문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오늘 3시간 반 동안 배우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으로 윤리학의 분류는 무조건 생활관리 20문제 중에 1번 문제로 나오고, 정답률이 80% 이상의 난이도 하의 문제로 나와. 그러니 이건 그냥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어떤 거다를 알게 되는 에피타이저 같은 내용이라서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너무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대신 우리는 대치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절대로 틀리지 않아서 어떤 난이도로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을 받는 게 목적이라서, 어떻게 이 주제에 어렵게 내리려고 평가원이 노력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은 배울 거야. 그러니 기본만 배우는 건 절대 아니고 이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이 필기 안에 한번 해보자. 자, 윤리학이 뭔지 먼저 얘기할 거니까 너희랑 윤리학의 분류의 1번 규범윤리학 먼저 한번 적어볼게. 빨간색이야. 1번 규범윤리학. 나는 왼손잡이야. 자, 규범윤리학.
윤리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내가 윤리학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뉜다고? 세 가지. 자, 윤리학의 첫 번째는 규범윤리학, 두 번째는 메타윤리학, 세 번째는 기술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 중에 규범윤리학을 먼저 볼 거고 이 규범은 영어 단어로는 normative ethics야. 사실은 이거 영어로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뒤에 메타윤리나 기술윤리의 영어 표현이 알아두면 정말 좋아서 그냥 맞추려고 여기도 영어를 적을게. 영어로 NORMATIVE normative ethics. 너 오늘 개강날인데 뭐 입고 갈 거야? 나 그냥 노멀하게 입고 갈 거야 할 때 이 노멀이란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 노멀하게 입고 갈 거야. 이 노멀이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노멀이란 단어를 그냥 보통해 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 이 NORM이라는 단어가 규범이라는 단어고 이 규범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말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노멀하다 할 때 그냥 규범을 잘 지킨 이야. 그러니까 맨살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고 하의를 위에다 입고 상의를 아래다 입지 않은 어브노멀하지 않은 그렇게 하는 게 노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법이나 도덕 같은 걸 규범이라 그러고 법규범, 도덕규범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규범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대한 학문을 규범윤리학이라 그래. 그 내용을 좀 적어볼게. 우선은 의미 먼저 한번 적어보자. 동그라미 1번 흰 분필로 의미. 올바른 삶을 인도하기 위한 올바른 삶을 인도하기 위한 여기서부터 노란색 너희는 파란 펜 도덕적 표준 제시 올바른 삶을 인도하기 위한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학문이야. 좀 길지만 적어볼게. 올바른 삶을 인도하기 위한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는 학문. 최근에 평가한 표현으로 너희한테 의미를 적어줬는데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를 우리에게 방향 제시하기 위해서 이것도 기출표현이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는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문을 우리는 규범윤리학이라 그래. 이 규범윤리학에도 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동그라미 2번 종류. 규범윤리학에도 다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단순히 순수 이론적인 차원에서 연구하는 윤리학이 있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실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는 윤리학이 있어. 우리는 이 종류를 옆에다가 땡땡해서 이론규범과 이론규범 흰분필 이론규범 플러스 실천규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야.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자, 이론규범 윤리부터 다시 나는 노란색으로 적어볼게. A 한 칸 더 세로로 들어와줘. 자, 이론규범 윤리학. 자, 이론규범 윤리학. 이론규범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선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학문이야. 자, 역시 흰분필로 선악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선악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자, 얘들아,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 거야? 뭐를 선한 거라고 하고 뭐를 악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를테면 착한 거, 선한 게 뭐야? 그러면 애들이 착한 거야. 착한 게 뭐야? 그러면 선한 거야. 이지랄. 근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야. 자, 여기서는 너희가 나랑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고 하는지 기준을 세 가지를 배울 거고 이 세 가지는 우리 생활관리 교과서의 모든 주제마다 한 번씩 다 언급되는 일종의 도입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봐야 돼. 내가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랑 잠깐 하버드대학교의 특강을 설명해야 될 것 같으니 자, 지금부터 필기를 잠깐 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하는 걸 그냥 편안하게 들어줘.
자, 하버드 대학교에 철학과가 있을 거고 그 철학과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중에 상당히 명강의로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 그분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특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수업을 진행을 하죠.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거지. 그게 책으로도 만들어져서 이미 우리나라의 교보문고에서 판매 1등을 하기도 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팔리기도 했는데 그 교수님의 이름은 샌델 교수님이셔. 그분이 수업 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정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예시가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거야. 이 트롤리 딜레마는 너희가 암기할 필요 없이 나중에 또 의미 있을 때 나올 거라서 그때 필기에 내가 합쳐줄게. 자, 이 딜레마라고 하는 건 양자택일 상황을 말해.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트롤리라고 하는 건 전차라는 뜻이야. 머릿속에 젤리 생각했으면 심한 거야. 자, 이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제 첫 번째 상황은 다음과 같아. 너희는 열차의 기관사야. 이 첫 번째 상황부터 너희는 생각을 해봐. 자, 열차의 기관사로서 너희는 A와 B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하는 상황이지. 열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열차의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됐어. 이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듣지 않고 이대로 열차가 멈추지 않으면 이 열차가 멈추기로 되어 있는 정차역에서 이 열차가 멈출 거라고 믿고 있는 정차역 바로 뒤에 철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던 인부들이 목숨을 잃게 돼. 나는 저기서 반드시 멈춰야만 하고 멈추지 않으면 거기서 6명이 죽게 된다는 걸 당연히 이제 알고 있었어. 근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자, 여기서 직진하면 6명이 사망하는 상황이야. 이제 6명이 죽을 것인가. 근데 선택지가 있어. 딜레마는 양자택일 상황이니까. 내가 여기서 40년간 한 번도 열차가 간 적이 없는 그런 비상철로로 우회를 하게 되면 저 6명을 살릴 수 있어. 선생님 그럼 당연히 비상철로로 우회하는 게 옳은 거지 뭐 그런 걸 딜레마라 그래요? 근데 그 비상철로는 진짜 40년간 한 번도 열차가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차와는 전혀 상관없는 민간인이 한 명 지나가고 있었어. 여기는 철도청의 직원이었지만 비상철로에 있는 사람은 민간인이었단 말이야. 민간인 한 명이 목숨을 잃게 돼. 자, 나는 이대로 직진해서 6명을 죽게 할 것인가, 이대로 우회해서 40년간 열차가 다니지 않을 거라고 믿고 거기를 걸어갔던 일반인 한 명을 희생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0초밖에 없어. 자, 너희는 직진할 거야? 우회할 거야? 나는 직진을 선택하겠다. 손. 좋아, 직진. 나는 우회를 선택하겠다. 손. 오케이. 아마 내가 너희한테 물어보니 거의 90%가 넘는 학생들이 우회를 선택하는 걸 나는 알게 됐어. 도대체 우회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90%인 이유는 뭐지?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께서 이걸 수업 중에 설명하시면서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 당신이 직진이 아니라 우회를 선택한 비율이 높은 이유가 궁금하다. 도대체 왜 우회를 선택했나? 하버드 학생이 손을 들어서 얘기했어. 선생님, 6명의 희생보다는 한 명의 희생이 더 적은 희생이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이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6명이 희생되는 것보다 한 명이 희생되는 게 더 적은 희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게 좋다는 거지. 그럼 다음 상황에서도 자넨 똑같은 선택을 할 건가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해. 바로 영무원의 사례야. 철도역에서 공무원이 이제 근무하는 걸 영무원이라 그러는데 이제 상황이 조금 바뀌어. 열차의 브레이크는 여전히 고장나 있고 이대로 정차하지 않으면 6명이 죽는 것도 똑같아. 자,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이대로 정차하지 않을 때 6명이 목숨을 잃게 돼. 근데 이 열차의 기관사는 내가 아니야. 기관사가 전화가 와. 철도역에 긴급합니다. 빨리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이대로 직진하면 저희 6명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도와주세요. 철도역의 공무원은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공학적 지식과 역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여기는 비상철로도 없어. 그래서 높은 다리 위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신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높은 다리 위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열차가 지금 최고 속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늦춰진 상태에서 못 멈추고 있는 거니까 이 열차의 바퀴에 제동을 걸 만한 장애물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 분명히 열차가 끼깃끼깃 하면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전화를 받고 있는 영무원은 몸무게가 45kg였고
자기는 너무 말라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는 이 열차를 멈출 수가 없어. 근데 자기 옆에 서 있는 육중한 몸매의 사람이 보여. 300km는 될 것 같아. 자기가 계산한 결과 열차의 속도와 열차의 무게와 달리는 방향과 이걸 계산했을 때 이 높은 다리 위에서 내 옆에 짝다리를 짚고 있는 저 사람, 방심하고 있는 저 사람을 밀어 던지면 열차의 바퀴에 적절한 마찰을 일으켜서 열차가 멈출 수 있다는 계산이 섰어. 나는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6명을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이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6명을 죽게 할 수도 있지만, 저 한 사람을 밀어서 6명을 살릴 수도 있을 거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6명이 죽게 되고, 내가 한 사람 밀어 떨어뜨리면 저 한 명만 죽을 뿐이야. 자, 나는 여기서 저 사람의 이름을 더 빅씨라고 하자. 더 빅, 좀 크니까. 더 빅씨를 밀어서 떨어뜨린다 손, 나는 떨어뜨리지 않겠다 손으로 나눠보자. 나는 밀겠다 손, 밀지 않겠다 손. 뭐야, 왜 이번에는 밀지 않겠다, 밀지 않겠다가 90%고 그리고 밀겠다가 그거보다 더 낮은 거였어. 내가 너를 잘 보고 있었거든. 신기한 선택을 하네. 자, 첫 번째에서 너는 직진을 선택했지? 네. 이름이 뭐야? 배유빈이요. 유빈이는 왜 직진하는 거야? 6명이 죽잖아. 한 명만 죽이고 6명 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B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이니까. 아, 철도청 공무원은 죽어도 좋지만 민간인의 목숨은 소중하니까. 두 번째 선택에서는 밀었어, 밀지 않았어? 안 밀었어. 왜? 이번에는 너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만 선택하는 거야? 혹시 계속 6명을 죽이는 거야? 왜? 아니 근데 더 빅씨를 밀면은 그건 살인을 하는 거니까. 아, 더 빅씨를 밀면 살인하는 거야. 혹시 나는 우회하는 것과 밀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람이 우리 반에 다수였잖아. 자,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선택했지? 아니야? 응. 왜 첫 번째는 우회했는데 두 번째는 밀지 않았니? 최소의 희생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는 민다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게요. 아니, 나는 이름이 뭐지? 김지효요. 지효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알 것 같아. 아니, 생각해봐. 첫 번째는 그냥 핸들을 돌리는 거였는데 두 번째는 밀어서 죽이는 거잖아. 살인이잖아. murder. 그러니까 이게 너무 끔찍한 거 아니냐. 아니, 그래서 하버드 교수님도 그렇게 물어보셨어. 자네들이 왜 90%가 아까는 우회를 선택해서 최소의 희생을 선택해놓고 이번에는 최소의 희생으로 한 명만 죽이고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밀지 않았나? 그랬더니 하버드 학생이, 선생님, 핸들을 돌리는 것과 사람을 미는 건 달라요. 그 사람 몸이 제 손에 닿는다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옵션을 줬어. 자, 그럼 내가 자네들에게 핸들을 하나 주겠네. 자네들 앞에 핸들이 하나 있는데 이 핸들을 돌리면 더 빅씨가 서 있는 그 다리 위에 문이 열리네. 여러분이 핸들만 돌리면 더 빅씨의 몸에 손을 대지 않고도 문이 열리네요. 더 빅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더 빅이 열차를 멈춰줄 거야. 괜찮아? 괜찮은데 이게 나오네. 자, 어때? 나는 저 두 번째 더 빅이 떨어지는 핸들을 돌린다, 안 돌린다? 전 돌리고. 오. 그래? 더 빅이 떨어진 핸들을 돌려? 그럼 첫 번째에서도 우회였니? 네. 아, 얘는 되게 일관되네. 이름이 뭐야? 서현서. 현서는 일관된 윤리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최소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6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게 더 옳다라는 거야. 그럼 현서에게 내가 물어볼게. 자, 다시 첫 번째 사례의 기관사야. 너는 6명이 죽는 것보다 우회를 해서 민간인이 죽더라도 우회를 할 거였지. 자, 그래서 우회를 하려고 딱 하는데 현서의 아버지가 비상철로에 서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 현서가 정차하고 퇴근하는 걸 기다리면서 치킨을, 치킨 먹어야지. 뿌링클을, 뿌링뿌링 소스와 함께
역시 비상철로로 우회하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거 보지 마세요. 제발 결제하시면 안 돼요. 맛보기도 보지 마세요. 자, 얘들아. 우리가 아까 그랬어. 아니,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윤리학이래.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윤리학을 배울 거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입장을 배울 거야 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갑자기 막 헷갈리지 않아? 나는 적게 죽고 많이 죽는 것보다 적게 죽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손에 살인이라면 나는 감당할 수 없고 그게 하물며 핸들을 돌리는 거여도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다시 첫 번째 사례로 가면 분명히 최소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내 애인이거나 내 가족이라면 또 판단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됐을 거야. 그럼 이럴 때 일관되게 선택하는 기준이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론 세 개를 우리가 만나볼 거거든. 첫 번째 이론은 무조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기준의 기초에서 판단하는 이론인데 자, 내가 직진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건 상관없지만 핸들을 꺾는 구체적인 행동을 다시 함으로써 비상철로에 있는 사람을 살인이라는 구체적 추가 행위를 하는 것과 여기서 6명을 살리기 위해 높은 다리 위에서 사람을 밀어 죽이는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는 걸 똑같이 살인 행위로 보아서 상황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닌 별개의 이 상황과 무관한 자를 살인함으로써 나머지를 살리기 위해 그 사람을 수단화하지 말라는 이론이 있어. 그 이론이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경우에든 최소 희생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으면 최소한의 희생이 맞다. 그게 아버지나 애인이나 그런 상황이어도 내가 하물며 손으로 밀어야 되는 상황이라도 최소한만 희생하도록 하는 게 무조건 옳다는 이론이 두 번째 이론이야. 세 번째 이론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이론이야. 내가 비상철로에서 죽여야 되는 게 나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인지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인지에 따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밀 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에 따라 그때그때 판단이 달라져야 된다는 입장도 있어. 잘 생각해봐. 여기는 영무원은 사실은 사이코패스였어. 이 영무는 철도의 운행을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이 눈앞에서 터져 죽는 걸 보고 싶어. 더빅 한 명만 죽는 걸로는 만족할 수 없어. 6명이 순서대로 팍팍팍팍팍 하는 걸 보고 싶은 심각한 범죄자가 있다고 치자. 그럼 아까 너희가 어떻게 이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6명을 살릴 수 있어? 난 이 사람을 살인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랑 한 명으로는 안 되지. 6명 죽어라 이렇게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랑 도덕 판단을 같이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 윤리의 이론이야. 결과물만 보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사실 이 기관사는 6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비상철로에 마침 나의 40년 원수가 지나가. 저 원수를 죽이고 싶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저 원수를 죽이면 모두 나를 도덕적이라고 할 것 같아. 이런 거라면 최소의 희생을 해서 다수를 살렸지만 이걸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거 다 따져봐야 된다. 이 사람의 감정, 이 사람이 판단할 때 그 상대방과의 관계, 이 사람의 인간 품성 됨됨이를 봐야 된다 하는 이론이 있는 거지. 그 세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생륜을 공부하는데 쭉 나올 이론들이거든. 자, 그거를 각각 적어보자.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기억, 의무론이야. 자, 의무론은 대표자는 칸트야. 여기다 노란색으로 칸트 적자. 칸트만 의무론자는 아니지만 대표자는 칸트야. 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옳은 것은 선악 판단 중에서 선한 것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 따라서 자, 흰분필로 선 이퀄 보편적 도덕 법칙 준수. 선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 거지. 쉽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도덕 법칙을 지켰으면 옳은 거고 지키지 않았으면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너희가 일제강점기를 살고 있어. 일제강점기에 너희가 작은 오두막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너희 집을 막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독립군 투사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일본인 순사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자기를 숨겨달래. 그래서 너희가 2층 다락방에 숨겨줬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5분 후에 일본인 순사가 왔어. 그래가지고 여기 조생진이 너 숨어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래서 내가 노블라이, 화이트라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선의의 거짓말로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가 생각할 땐 당연히 독립군 투사를 지키기 위해 좋은 목적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옳다고 생각해 왔잖아. 거기서 2층에 고이 모셔두었으니 잡아가서 고문하십시오.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칸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도덕 법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 내가 여기서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도덕 법칙을 어긴 거야. 그리고 내가 높은 다리 위에서 열차의 운행을 멈추기 위해서 옆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칙을 어겼으니까 아무리 6명을 살린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거야. 그걸 칸트의 의무론이라 그래. 거기까지 괜찮아? 자, 두 번째는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도 대표자 벤담을 적을게. 벤담. 공리주의의 여러 명 중 가장 대표자가 벤담이야. 이 벤담이라고 하는 학자는 선한 판단 기준의 선이 뭐냐. 이 선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생각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벤담이 생각할 때 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내가 한 명을 희생해서 6명을 살릴 수 있다면 최소 희생으로 최대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 첫 번째 사례는 비상철로를 우회하는 게 맞고 그게 아버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사례는 더빅시를 밀어 떨어뜨려서 6명을 살리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무조건 최소 희생으로 다수를 살릴 수 있었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옳다고 보는 입장을 우리는 벤담의 공리주의라 그래. 그러니 한 사람을 죽여서 다수를 살릴 수 있는 경우 서슴없이 죽일 수 있다고 보는 게 공리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세 번째는 디귿인데 빨간색으로 덕윤리야. 덕윤리의 대표자의 이름은 좀 긴데 노란색으로 너희는 파란 분필, 파란 펜, 아리스토텔레스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에는 선하다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인간의 품성적으로 뛰어나고 인간 됨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덕있다고 생각해. 즉 선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 내가 여기서 이 비상철로를 우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더빅시를 밀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인간관계를 고려하고 공동체의 유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나의 품성적으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걸 고려하고 막 있잖아. 만약 더빅시를 밀어서 6명을 살릴 때도 더빅시 제가 지금 더빅시를 밀어서야만 저 6명을 살릴 수 있는데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에게 다른 옵션이 없어요 하면서 민 거랑 죽어라 닌겐 이러고 민 거는 너무 다르다는 거야.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서 생각할 때 선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품성과 됨됨이와 무관할 수가 없어. 따라서 선이라고 하는 건 흰 분필 선, 행위자의 품성, 행위자의 품성으로 판단해. 그 사람이 용기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런 도덕적인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거지. 단순히 결과적으로 몇 명이 살고 몇 명이 죽었냐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 그 사람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는 덕윤리라 그래. 자, 어쨌든 너희가 배우러 온 윤리라는 과목이 생각보다 선악을 판단하는 과목인데 쉽지 않다는 거. 그 선악 판단에 대해서 아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입장을 갖추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 따라서 가급적 모든 판단에 있어서 일관된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는 윤리학이 3개 있다는 것까지 알았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윤리학이 크게 몇 개 있다고? 3개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규범윤리학이고 그 규범윤리학은 다시 이론규범과 실천규범으로 나뉘는데 그중 이론규범윤리학을 우리가 배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노란색으로 B, 실천규범윤리학.
실천규범 윤리학 또는 응용규범 윤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해. 실천 또는 응용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자, 요거는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흰 문필로 실생활의 문제 해결. 실생활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걸 실천규범 윤리학이라 그래. 자, 한번 생각해봐.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상황이지만 어떤 여학생이 임신을 했어. 근데 원치 않는 성범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됐어. 정말 끔찍하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런 기억인데 그로 인해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 이 아이를 출산해야 돼? 낙태해야 돼? 이런 것부터가 실생활의 윤리 문제야. 자, 너무 아이를 원하는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 그런데 둘이 이대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배아 복제 기술이나 또는 체세포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를 복제해서 만들 것인지의 문제. 자, 이런 것이 우리 생윤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거든. 그래서 복제 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뭐 요나스나 하버마스가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런 실생활의 문제의 예시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다는 거지. 자, 기억, 예시. 방금 내가 얘기한 생명의료윤리. 생명의료윤리, 낙태, 배아 복제 같은 거. 또는 환경윤리. 자, 여기서 우리는 모든 화학연료, 화석연료차를 멈추고 다 전기차로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비용과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어떤 비용을 치르고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나 세계 기후협약을 위해서 뭐 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나 또는 전쟁윤리, 전쟁윤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되어야 돼? 이를테면 하마스, 뭐 가자지구 이런 전쟁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발발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원인은 뭐고 전쟁의 해법은 뭐야? 이 전쟁은 왜 나타나는 거야? 인간 본성 때문이야? 아니면 국제관계 오해 때문이야? 이런 이론들, 이 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야. 자, 이 실천규범 윤리학이 자, 특징이 있어. 니은 특징. 바로 빨간색으로 학제적 성격이라고 하는 건데 학제적 성격. 학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라는 뜻으로 기출 선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노란 분필로 인접학문의 도움을 받는다고 나와. 인접학문의 도움. 매년 나오는 표현이야. 인접학문의 도움. 생각해봐. 배아 복제랑 체세포 복제를 해도 돼 말아야 돼 라는 걸 얘기할 때는 당연히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학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 또 환경윤리와 관련해서는 생태학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학과 윤리학, 법학과 윤리학 또는 생태학과 윤리학 같은 다른 학문과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학제적 성격이라고 부르기도 해. 자, 이 실천규범 윤리학이 주목받게 된 등장 배경이 있어. 디귿 등장 배경.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야. 자, 과학기술이 진짜 빨리 발달하는데 그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가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야. 미국에서는 어떤 것을 개발하는 과학회사가 있다 그러냐면 커리어 우먼들이 경력 단절을 우려해서 출산을 자꾸 안 하고 고학력자의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서 왜 대리모가 아니라 기계에 인공 자궁을 만들어서 난자와 정자를 이렇게 수정시킨 다음 외부 체외에서 아이를 이렇게 착상시키는 거지. 그래서 정말 기계 속에서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듯이 아이를 키워서 출산하게 하는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영화 아일랜드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진짜 부자들이 자신의 체세포를 복제해서 복제 인간으로부터 자기가 장기 이식을 받는 그런 것도 영화 속엔 나오긴 하지만 어떤 과학 그룹에선 몰래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이겠지. 자, 이런 거. 과학기술이 이렇게 빨리 발달했는데 과연 그런 거 해도 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런 논의가 정말 치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거든. 이를테면 뭐 같아? 쥐인데 여기 쥐돌이랑 쥐순이가 있어.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두 개를 바꿔. 아, 너무 잔인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머리와 몸통을 가진 쥐가 생존하는 데 성공한 연구가 있다. 이게 소에도 있어. 소돌이랑 소순이. 그럼 어떤 사람이 천재 과학자야.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 그 사람의 머리와 두뇌는 그대로 있어. 곧 죽어가는 장기 이식자가 있어. 그 사람과 머리를 교체하는 거. 너무 끔찍하지만 만약 그런 게 가능해진 과학 시대가 온다면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혼란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인 게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이런 공백, 이런 간극, 이런 걸 우리가 빨간색으로 윤리적 공백이라 그래. 윤리적 공백.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윤리적 공백. 이 윤리적 공백, 요걸 얘기한 학자는 자 기역, 니은, 디귿 다음에는 이제 I가 들어가는데 I 반괄호, I 2개 반괄호 이렇게 한 칸 더 들어가죠. 자, 윤리적 공백은 과학기술 발달 속도 부등호 앞으로 윤리적 논의.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윤리적 공백이라 그래. 이 윤리적 공백이 많이 생기자 이제 이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실천규범 윤리가 등장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과학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 건 190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정말 1990년대, 1980년대도 과학기술이 막 급속하게 발달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90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윤리적 공백을 없애고자 실천규범 윤리가 필요해졌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의 입장이냐면 학자 땡땡하고 노란 번필로 요나스야. 요나스는 괄호 열고 새로운 윤리를 강조한 사람이야. 노란색으로 계속 적을게. 새로운 윤리 강조. 기존의 윤리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학자로 우리 교과서에 뒤에 앞으로 많이 나올 학자야. 자, 이 윤리적 공백을 너희가 그냥 조그맣게 그 옆에다가 그냥 그래프 하나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필기 옆에다 그냥 그려놓으면 돼. 자, 여기 이렇게 윤리를 그 아래다 그리고 과학을 그 위에다가 과학 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우리는 윤리적 공백이라 그러니까 과학 기술을 빠른 속도로 윤리적 논의를 느린 속도로 그려서 이 사이에 요 격차를 우리가 윤리적 공백이라고 해. 과학기술의 발달 속도를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윤리적 공백이라 그런다. 자, 좋아. 윤리학 중에 두 번째 윤리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메타윤리학이라 그래. 큰 2번. 큰 2번. 여기다. 메타윤리학. 빨간색. 메타윤리학. 규범윤리학이 노머티브 에틱스 첫 번째 윤리학이었다면 두 번째 윤리학을 우리는 메타윤리학이라 그래. 메타윤리학을 영어 단어로 ME 흰 분필로 META 메타 에틱스 이렇게 불러. 메타 에틱스.
메타라는 단어는 한 차원 높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원래 윤리보다 한 차원 높다라는 뜻은 가진 걸 우린 메타윤리학이라고 하거든. 이 메타윤리학의 등장 배경부터 한번 볼게. 동그라미 1번 등장 배경. 자, 우선 메타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20세기 초에 20세기 초중반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 직후에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 직후에 메타윤리학이 등장하게 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들어본 적 있지? 월드워 1, 월드워 2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어. 아니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잔인하게 이렇게 학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윤리 공부를 뭘 한 거지? 윤리 공부를 했는데 윤리 공부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끔찍하게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회의감이 된 거야. 야 이거 윤리 잘못됐구나.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를 더 선하게 만들지 못했구나. 윤리학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공부해 봐야겠다. 라는 윤리학이 등장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 메타윤리학은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학은 저 규범윤리학이고 규범윤리학을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윤리학을 까대는 윤리학이야. 규범윤리학이 논리적 오류는 없는지, 규범윤리학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는 제대로 정립돼 있는지, 규범윤리학이 전제하고 있는 건 올바른 전제를 두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윤리학이야. 그래서 메타에틱스는 에틱스, 윤리학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윤리학을 평가해보는 윤리학이다. 이런 느낌에서의 윤리학이야. 그래서 20세기 초중반 세계대전 직후에 노란색으로 괄호 열고 기존 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윤리 문제점 지적. 기존 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메타윤리가 나오게 돼. 이 메타윤리의 동그라미 2번 특징은 자, 노란색으로 이게 기출에 많이 나오는 선지야. 매년 나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 검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을 해. 그러니까 윤리학의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냐, 윤리학의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대학교에 만약에 스포츠 중에 게임과 관련된 게임 스포츠 학과가 과에 만들어졌다고 치자. 어떤 대학의 신설학과로 게임 스포츠 학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야 그게 학문이 맞아? 학문이로서 성립 가능한 거야? 이런 걸 따져본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 그게 학문이 되려면 게임 스포츠의 용어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안에 논리가 있어야 될 거고 그 안에 분야와 갈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걸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메타윤리학의 세 갈래는 다음과 같아.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 2점짜리 정답률 80%짜리 문제야. 세 갈래. 메타윤리학의 세 갈래. 자, 노란색으로 A. 언어적 접근. 언어적 접근. B. 논리적 접근. C. 계속 노란색으로 인식론적 접근. 자,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자, 이 표현은 작년 수능 문제 제시문 안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수능에 어렵게 나오지 않아. 그냥 제시문 안에 써있는 정도의 배경 지식이라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지 않고 이게 메타윤리학인 것만 알면 되게 나오거든. 자, 우선 메타윤리학이 제일 따져보는 게 뭐냐면 그게 윤리학이 학문으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윤리학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는 명확해? 자, 그거 먼저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흰문 비일 윤리적 언어의 의미.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
윤리적 언어의 의미 분석. 자, 그 다음 논리적 접근은 힘분 비율 도덕적 추론의, 자, 여기만 빨간색으로 논리적 검증. 이를테면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사람은 죽는다. 누구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누구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우리가 3단 논법 또는 연역적 추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잘 규칙을 지켰는지 이런 걸 보는 게 논리적 접근이야. 즉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 뭐야, 윤리 지금까지 배운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였어? 윤리라는 게 뭐가 문제였는지 알아보자. 일단 용어의 의미가 이상했던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아니면 윤리를 원래 알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야. 이 인식론적 접근은 힘분 비율 도덕적 선악은, 도덕적 선악은 알 수 있나? 도덕적 선악은 알 수 있나? 즉 인식할 수 있나? 도덕적 선악은 알 수 있나? 이걸 인식론적 접근이라 그래.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거야. 객관적인 선과 객관적인 악이 있기는 한 거야. 그럼 그걸 인간이 알 수 있어? 요걸 이제 요 질문을 하는 거야. 여기에 답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좀 어려워. 자, 기억. 인지주의와 흰문필로 적고 있어. 암기할 필요가 없어서. 니은 비인지주의. 자,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로 나뉘어.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이게 도덕적 선악은 알 수 있다고 보는 게 인지주의야. 즉 객관적으로 선악 존재. 하며 객관적으로 선악 존재하며 알 수 있음. 객관적으로 선악이 존재하며 알 수 있음. 이게 인지주의야. 오케이. 비인지주의는 객관적인 선악은 없고 알 수도 없음. 자, 객관적인 선악은 없고 객관적인 선악은 없고 객관적인 선악은 없고 알 수 없음.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 낙태는 선한 거야 악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낙태가 선한지 악한지 알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메타윤리학자들이 하는 거고, 거기서 답이 둘로 나뉜다는 거야. 야, 객관적으로 낙태는 나쁜 거지. 그걸 왜 몰라? 이게 이제 인지주의라며? 야, 객관적으로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모르는 거야. 그게 범죄로 인해 생긴 거면 어떡해. 그거는 인간이 정확하게 알 수 없어. 그냥 네가 낙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감정 같은 것만 있을 뿐, 감정일 뿐 객관적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요 비인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인지주의 아래 한 칸만 더 들어서 EX, B 아래다가 세로선 맞춰가지고 EX. 도덕은 감정 표현에 불과. 도덕은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 요걸 우리가 빨간색으로 괄호 열고 이모티비즘이라 그래. 자, 이모티비즘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야. 객관적으로 뭐가 선하다 악하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고 기분이 좋다 나쁘다만 있을 뿐 객관적 선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너 낙태가 나쁘다고 느끼는 건 낙태에 대한 부정적 감정인 거지 낙태가 객관적으로 악하다는 거라는 다른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모티비즘이라 그래. 어려워 보이지만 고맙게도 요것을 셋 중에서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이런 얘기가 언급되는 게 메타윤리라는 것만 알면 풀리는 문제로 정답이 80%라니까 쉽게 나와. 그래서 쫄지 마. 자, 이제 마지막 윤리학이야. 큰 3번. 빨간색 3번. 기술윤리학. 자, 내가 영어를 쓴 이유 때문이긴 한데
우리가 사실 규범 윤리학이 노모티브 에틱스인지 영어 몰라도 되는데 메타 윤리학의 메타는 한 차원 높은이라는 접두사고 이때 기수는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descriptive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해. descriptive ethics야. 영어 한번 적어볼까? descriptive ethics.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descriptive ethics. describe라고 하는 게 묘사하다, 설명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기술 윤리학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록하여 서술하는 윤리학이다. 이런 단어에 가까운 거야. 과학기술 윤리와 좀 다른 뜻이야. 여기서는 기록하여 서술하는 윤리학이야. 요거는 의미 먼저. 자, 동그라미 1번 의미. 각 사회에 도덕적 관습을 도덕적까지 적을게. 자, 여기서부터 노란색으로 바꿔줘. 각 사회 도덕적 자, 관습을 노란색 너희는 파란 펜 관습을 기록하여 설명. 자, 너희가 지금 적고 있는 것 중에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의 진짜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밖에 없고 메타 윤리학은 윤리학이라고는 하지만 윤리학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고 기술 윤리학은 윤리학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만 이런 거야. 이 사회에서 예의 바르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저 사회에서 예의 바르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로 이 사회를 관찰해서 기록하고 저 사회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윤리학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문화 인류학에 가까운 거야. 내가 저 나라에 갔더니 이 나라에서 예의 바른 인사는 배꼽 인사였어. 저 나라의 예의 바른 인사는 코를 부비는 인사였어 하고 기록해서 서술하는 거야. 윤리에 대해서 기록해서 서술하는 거. 자, 요거의 우선 성격은 동그라미 2번 성격.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빨간 펜으로 사회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회과학적 성격. 자, 나랑 생윤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진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지. 첫째, 문과 인문 계열을 간다거나, 둘째, 문과 사회과학 계열을 간다거나, 셋째, 예체능 계열을 간다거나, 아니면 과탐에서 사탐 런을 해서 사탐 메디컬을 꿈꾼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그중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과들이 뭐가 있냐면 정치학과, 뭐 신문방송학과, 인류학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거든. 얘는 윤리학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문학 계열의 학문이 아니라 흰 필로 문화인류학과 유사해. 문화인류학과 유사하다. 왜 그러냐? 원래 윤리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윤리학이어야 되는데 그건 규범 윤리학에서 하는 거고 아까 우리가 밀어 떨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이런 거 선택하는 게 규범 윤리학의 역할이고 이 기술 윤리학은 그냥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얘네는 배꼽을 잡고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니 기분 좋아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A 관행의 형성 과정에 대한 자, 옆에 빨간색 가치 중립적 접근. 뭐가 옳고 그르다 판단을 하면 가치 판단을 하는 건데 옳다 그르다 판단 안 하고 저 나라는 저렇다 이 나라는 이렇다라고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고 자, 그 다음 노란색으로 B 마지막 줄이야. 너희의 필기 마지막 줄이야. 여기다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그래. 인과관계 규명.
인과관계를 규명하려고 한다. 그래서 화살표 흰 분필로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객관적 서술 하려고 그래. 객관적 서술. 객관적 서술. 자, 지금 다 우리가 평가원 표현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평가원 기출 표현들로 이제 적어서 조금 다 기출에 가까운 표현들을 적느라 좀 끊어지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기만 봐. 여기서부터 안 적어도 돼. 자, 우리는 윤리학을 배웠어. 자, 윤리학이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면 돼. 이 윤리학 세 가지가 크게 이렇게 나뉘어. 규범윤리랑 그 다음 무슨 윤리랑? 메타윤리랑 그 다음 기술윤리로 나뉘어. 자, 규범윤리는 다시 크게 둘로 나뉘어. 하나는 이론규범과 하나는 실천규범. 오, 좋아. 자, 메타윤리는 크게 세 가지 갈래의 접근으로 나뉘어. 하나는 언어적 접근이고 하나는 저기 보고 얘기해도 돼. 무슨 접근? 논리적 접근이고 하나는 인식론적 접근이야. 인식론적 접근에서 다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로 나뉘어. 하지만 이걸 어렵게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 기술윤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이라기보다 사회과학의 문화, 인류학과 유사해. 거기까지만 좀 잘 기억한 상태에서 나랑 외워보자. 자, 편안하게. 자, 노머티브 에틱스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 안에 다시 두 개가 있어. 무슨 규범과 무슨 규범? 이론규범과 실천규범. 자, 이론규범윤리학은 다시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로 나뉘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렇게 계속 외워보는 거야.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그죠? 선은 보편적 도덕 법칙을 준수한다는 게 무슨 론? 의무론이고 대표자는 무슨 트? 칸트. 선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게 선이다. 무슨 주의? 공리주의. 대표자는 벤담. 선은 행위자의 품성과 관련된다. 이게 덕윤리의 무슨 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야. 다시 한번. 무슨 규범 윤리학과 무슨 규범 윤리학으로 나뉜다고? 이론규범 윤리학과 실천규범 윤리학. 이론규범 윤리학은 다시 크게 세 개. 무슨 론, 무슨 주의, 무슨 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머릿속에 계속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자, 의무론의 대표자는 칸트, 공리주의는 벤담,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조금 더 지우고 한번 해봐. 자, 다시 한번. 의무론의 칸트, 공리주의의 벤담, 덕윤리의 아리스토텔레스. 자, 칸트는 무슨 론? 의무론. 벤담은 무슨 주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 자, 그중 행위자의 품성을 보는 건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은 누구? 벤담. 보편적 도덕법칙 준수는 누구? 칸트. 칸트는 무슨 론? 의무론. 벤담은 무슨 주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윤리.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실천규범 윤리학은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 인접학문에 도움을 받는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자, 이 실천규범 윤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과학기술 윤리적 논의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야.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얘기한 학자 이름은 요나스야. 자, 메타윤리학이 기존 윤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데, 이거 암기하지 않아도 문제 풀리고. 자, 이쪽으로 와봐. 자, 세 갈래만 외워줘.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무슨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자, 도덕적 선악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냐? 알 수 있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가 무슨 주의? 인지주의. 모른다가 비인지주의. 비인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무슨 티비즘? 그렇지. 설 명절에 이모랑 삼촌이 놀러 왔는데 이모가 TV 리모컨을 들고 있어. 이모, TV 좀. 삼촌은 아니고. 미안. 마지막에 기술윤리학이야. 각사의 도덕적 오랫동안 반복돼서 굳어진 걸 관습 또는 관행이라 그러거든. 자, 각사의 도덕적 관습을 기록하여 설명하는 거고, 윤리학이라기보다 무슨 과학적 성격? 사회과학적 성격. 무슨 인류학과 유사해? 문화인류학과 유사하다. 가치 개입적이야? 가치 중립적이야? 가치 중립적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내가 지금 빈칸 뚫은 것만 기억하면 돼서 그냥 편안하게 다시 한번 가볼게. 자, 노머티브 에틱스 무슨 윤리학?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 안에는 다시 이론규범과 실천규범이 있고, 이론규범 안에 첫 번째가 무슨 론? 의무론. 대표자 칸트. 두 번째가 무슨 주의? 공리주의. 대표자 벤담. 세 번째가 덕윤리. 대표자 아리스토텔레스. 잘한다. 자, 그 다음 실천규범윤리학은 무슨적 성격? 학제적 성격. 등장 배경 무슨적 공백? 윤리적 공백. 학자 누구? 요나스. 자, 메타윤리학의 세 가지 접근. 무슨적 접근?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안에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비인지주의의 대표적인 게 무슨 티비즘? 자, 그다음 기술윤리학은 각 사회 도덕적 관습, 관행, 관습 같은 뜻이야. 그걸 기록해서 설명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이보다 무슨 과학? 사회과학. 무슨 인류학과 유사해? 문화인류학과 유사해. 가치 개입이야, 가치 중립이야. 가치 중립적이야. 그럼 다시 일로 와서 윤리학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뭐가 있고 규범, 메타, 기술. 다시 한번 뭐가 있고 규범, 메타, 기술. 규범 윤리는 다시 이론 규범 윤리야. 무슨 규범 윤리로? 실천 규범 윤리로. 자, 메타 윤리학은 세 가지 갈래가 뭐냐면 언어적 접근, 논리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인식론적 접근 안에 다시 인지주의와 비인지주의. 비인지주의의 대표적인 게 도덕은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는 무슨 티비즘? 이모티비즘. 기술윤리학은 엄밀히 말하면 윤리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사회과학. 좋아, 이거 가지고 갔다 와서 문제 풀 거야. 10분만 있다 봐.